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락폭도 3주 연속 둔화되면서 가격이 반등한 지역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 3구는 물론 노원구 아파트 값도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의 미분양 가구는 2월 대비 절반으로 또 수도권은 12%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부동산은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까요? 오늘 아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오히려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꿈틀꿈틀될 요인들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먼저 내년에 있을 총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은 60%가 넘죠. 다시 말해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먼저 잡아야 할 표심은 자가를 보유한 사람들일 겁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호재성 발표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꼽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집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오릅니다. 당연히 분양가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완공될 신규 아파트 가격은 더욱 올라가고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유도합니다. 물가도 안 잡힌 상황에서 그리고 경기 침체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싸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증시 정말 요동쳤어요. 네, 맞습니다. SG증권발 하한가 행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졌는데. 네, 이 하한가 사태가 오늘까지 일주일 내내 우리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삼천리, 그다음에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5개 코스피 종목하고요.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등 코스닥 3개 종목에 대한 팔자 매물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네. 결국 이 순식간에 하한가로 갔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로 장을 마감했고요.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서 월, 화, 수, 목 이어진 게 이제 계속 충격을 준 거고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4거래일 기준으로 8종목의 가격 하락으로 증발한 시가총액만 8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원래 어떤 특정 종목이 하한가를 보이는 것도 드문 일이긴 한데 네. 뭐 아주 없는 일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유 종목의 하한가는 정말 이제 속이 쓰린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예 이상 거래라고 볼 수는 또 없겠죠. 그래서 주로 그 기업이나 산업의 악재가 터지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한가를 보이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게 8개 종목이 뚜렷한 악재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일제히 그것도 며칠 동안 하한가를 기록한다는 것에서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고, 일명 패닉셀이라고 부르는 투매가 일어나면서 하한가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이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증권사가 바로 SG증권, 그러니까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프랑스계 증권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예. 이 증권사의 거래는 최종적으로 외인, 그러니까 외국인 거래로 집계가 됩니다. 이 증권사 창구에서 특히 CFD라는 파생 상품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요? 네, 이거 참 말도 어려운데요. CFD, 그러니까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해서 우리말로 차액 결제 매매라고 부르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예. 이 CFD 계좌에서 우리가 앞서 언급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된 거고요. CFD 상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주식을 자기 돈으로 사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갖고 있다가 팔아서 차익을 내거나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서 배당을 받는 건데, 이 CFD는 증권사를 시켜서 사게 만드는 겁니다. 예. 따라서 실제 그걸 대신 사고 팔고 한 뒤에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그 금액을 정산해서 고객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직접 사질 않는다는 거고요. 이 투자자 본인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양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자산가들의 어떤 주식 양도세 등을 아끼기 위해 이용되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이 사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사라 마라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주문만 컨트랙트만 하고 실제로 증권사가 자금을 동원해서 사고 팔고 나머지 차액만 결제해 주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증권사도 뭐 믿을 게 있어야 사실 이렇게 그렇겠죠.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40%의 증거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좌의 거래대금 총 거래대금의 한 40%는 넣어둬야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40% 증거금을 못 채우게 되면 증권사가 바로 이 주식들을 팔아서 현금화해 버립니다. 청산을 해버리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일종의 신용거래에서는 반대 매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월요일 사태처럼 이 CFD 창구에서 한꺼번에 팔자 매물이 쏟아지는 거는 분명히 이런 반대 매매로 인한 물량일 것이다. 처음에는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뭐 CFD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그렇죠. 있고 이미 많이 사용되는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게 그냥 상품의 특수성이 아니라 주가 조작으로 무게가 실린다고요? 네, 이게 주가 조작을 이제 이야기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 8개 종목 모두 지난해 5월 또는 올해 초부터 긴 기간 동안 주가가 꾸준히 오른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식이 좀 손해를 보면서 증거금을 갉아 먹어야 되는데 일정 이상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일단은 잘 안 보였다는 거고, 그리고 이 8개 종목은 대주주 보유 비중이 굉장히 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대주주가 일단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유통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요. 예. 유통 주식수가 적으면 시세를 조종하기에는 쉽죠.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예.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작전 세력이 꽤 많은 물량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의 종목에 가는 경우에는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 이 주식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신용거래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빌려온 자금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좀 높았다는 겁니다. 예, 평균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런 공통점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 게 바로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이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번 사태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인인 가수 임창정 씨도 뭐 이 주가 조작에 당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뭐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가수 임창정 씨가 좋은 투자처라고 해서 30억 원 투자했는데 본인도 주가 급락으로 1억여 원만 남고 막대한 손실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 본인도 피해자라는 주장인데 여기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임 씨가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을 아예 이 투자 컨설팅 업체에 맡겨놓고 본인은 주식 거래를 직접 시행하진 않았다는 건데 네. 만약에 이 경우는 대리 투자에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대리 투자라 하더라도 이 대리 투자가 주가 조작에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됐다고 하면 이 처벌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 제 176조에서 이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임창정 씨와 주가 조작 세력과의 관계인데 만약에 임 씨가 현재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도 출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게다가 이 세력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 투자한 정황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는 이걸 이제 신뢰관계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임창정 씨가 아무리 주가 조작은 전혀 몰랐고 가담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익만 나눠 가져도 이건 방조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유치했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공범으로 분류돼서 처벌 수위가 확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야, 심지어 공범까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앞으로 주식 거래할 때 이거 뭐 편히 봐준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거 조사하면 또 뭐 차일피일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이거 실체가 금방 드러날까요? 네, 일단은 뭐 금융거래라는 게 일단 전산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예. 사실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금융수사당국이 이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투자 컨설팅 업체 사무실하고 예. 관계자들 주거지 10곳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200여 대를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당시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따르면 이 손해를 본 투자자들 수십 명이 이미 사무실에 몰려와서 서로 다투고 있었고 이 조회를 해보니까 이 업체가 정식 투자 자문업부 등록도 안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걸 확인하고 증거품을 압수했다는 건데 이 서울 남부지검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명을 일단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예. 가수 임창정 씨는 여기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도 이 사태로 크게 피해를 입었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조사하러 갔더니 이미 다툼이 있을 정도라면 아마 알려질 만큼 다 알려진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왜 이걸 진작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거래가 기존의 주가 조작 사태랑은 분명히 다른 건 사실입니다. 예. 원래 대부분이 단기 차익을 노리잖아요. 그래서 단기에 주가를 확 띄웠다가 한꺼번에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데
이번에는 길게는 한 2, 3년간 꾸준히 주가를 조금씩 올려왔다는 것이고요. 하루에 0.5%에서 1%씩 올리면서 한 번에 털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단기에 주가가 급등했으면 감독 당국에서 주의를 기울였을 텐데 그걸 사전에 이제 파악하기 좀 어려웠다는 거고, 아까 휴대전화 200여 대 압수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러니까 직접 어떤 이 투자 컨설팅 업체의 계좌로 이제 그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휴대전화를 일일이 개통을 해가지고 거기에 앱을 깔고 하나하나 개인이 주문하는 형태로 이렇게 띄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발견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건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사태로 우리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CFD라는 파생 상품만 문제가 아니라 이 증시 전체적인 불안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번 CFD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감독원장도 경고 메시지를 냈고요. 각 증권사들이 이 해당 8종목뿐 아니라 최근 단기간에 급등한 2차 전지 주식 등 이런 것도 신용거래를 아예 제한시키거나 아니면 증거금 비율을 확 올리는 조치들을 증권사들이 했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증시 저거 좀 걱정되는데 했던 증시의, 그렇죠. 증시의 뇌관이 될 거라고 했던 이 B2에 대한 경고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CFD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거래에서도 이런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종의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신용 경색이 또 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주저앉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가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는 수사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가 전체 증시로 파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대책도 좀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런 것도 규제하면요, 우리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는데 네. 다양한 또 시장 참여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뭐 규제 많다 해서 또 이것도 멀어지기도 되고, 맞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다른 뉴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거 살펴봐야죠.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워싱턴 선언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핵 억지력,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의 어떤 확장 억제라고 불리는 미국의 해구산, 이걸 논의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핵 협의 그룹을 만든다는 이제 선언인 거고, 나토식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워싱턴 선언 원문을 보면은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약간 다소 추상적인 문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 즉 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비교적 굉장히 명확한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이런 뭐 정치 외교 안보 이거는 제 주력 분야가 아니라서 네. 경제에 관심이 많은데, 경제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뭐 아무래도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뭐 한자성어를 빌린다면 이제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차 경제라고 하는데 전자와 자동차가 이끄는 경제. 근데 이 두 개가 모두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도전을 받고 있죠. 그래서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반도체법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 돌파구로 보였던 게 바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 미국 방문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뭐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다들 기대를 했던 건데, 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무역 장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뭔가 규제나 보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작 우리 기업들은 아무것도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거칠게 비판도 하는데, 이런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얻은 게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반박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워싱턴 현지에서 한미 정상 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을 부담을 줄이는데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명확한 지침을 합의로 내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뭔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합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크게만 하는 거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미국 상무부 장관 회동이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제 어떤 내용이 전해질지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게 그 반도체는 좀 어렵지만
자동차하고 배터리는 그 실적이 선방한 걸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사실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만 따지면 1분기에 뭐 4조 원 넘는 적자였고요. SK 하이닉스도 뭐 3조 4천억 원 적자를 냈는데 그나마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해준 게 현대차하고 기아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이제 뉴스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를 총 합치면은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한 6조 5천억 원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인 이제 토요타를 처음으로 이제 넘어선 겁니다. 그래요. 아니, 굉장히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또 토요타라고 하면 또 뭐 혁신 경영 기술로 해서 예.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동차 그룹인데 이걸 넘어섰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의 부진을 굉장히 만회한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의 좀 전망을 해보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잘 나가던 전기차, 친환경차의 수출이 덜컥할 수가 있고 게다가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의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들의 정보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으면 우리가 그나마 조금 기대를 얻었던 부문에서도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는 중국산 원재료 쓰지 말라고 하고 예. 또 반도체 어떤 장비도 10월부터는 또 수출하지 말라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왜 미국 말만 듣냐 하면서 또 굉장히 또 안 좋게 보고 있고 하니까 이 중간에서 어떻게 이 해법을 찾느냐,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 기자님 말씀처럼 진짜 사면 초가네요. 사면 초과입니다. 예. 예. 다음 주 주목된 뉴스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주목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종합대책. 네. 뭐 국회에서 법이 좀 통과될까요? 일단은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거고요. 예. 일단 여당의 목표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고요. 이걸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 법에 의해서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면 일단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그 세입자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낙찰받으면 사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 자금은 전액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집 사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선 매수권을 받아서 이걸 사서 장기로 세입자들 피해자들한테 제공을 해준다는 거고, 그러면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보장이 된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야권과 이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먼저 떼인 보증금부터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전세 사기 일당들한테서 돈을 이제 받아내는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역시 구제보다는 뭐 걸러내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 안을 보면요, 이 피해자로 인정만 받으면 주거 안정은 괜찮은데 네. 이 인정을 받기까지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수의 피해가 나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 자칫 이제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걸러내는 법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 방식을 두고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과 야당, 야권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게 그럼 다음 주에 과연 쉽게 통과가 될 거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만 가면 빨리 처리해야 될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참 이번엔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미국 기준금리 결정하는 FOMC 열리죠? 네, 지금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애플만 한 5월 4일로 발표가 연기된 상황에서 현지 시간으로 5월 2에서 3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4월 새벽에 아마 소식이 전해질 건데, 미국 연준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장에서는 좀 동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네, 기대가 반영된 가능성, 전망,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가 도대체 얼마나 안 좋아진 거예요? 일단은 미국 자체도 사실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영향도 있겠지만 1분기 GDP 성장률이 1.1%인데 한 2%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턱없이 좀 부족했던 거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또 개인 소비 지출이 오늘 나왔는데 예. 분기보다 또 지난 분기보다 또 올랐어요. 그래요?
이게 또 물가는 또 안 잡히는 건가? 이렇게 또 약간 헷갈리는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0.25%포인트를 기대대로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예. 시장이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의 금리 인상 스케줄, 금리 뭐 인하까지도 볼 수 있는 이 금리 스케줄이 과연 FOMC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들어보니까 미국의 상가, 그러니까 사무실 공실률이 급격하게 네. 높아지면서 그것도 이제 잠재적 불씨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진짜 이번 금리는 어떤 기조일지 저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이나 좀 잘 통과돼서 많은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달러가 옛날 달러 위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정말 여기저기서 흔들리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중국, 러시아, 중동, 브라질에 이어 이번에는 아르헨티나도 달러 흔들게 합류했다고요? 네, 이 어저께요.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결제할 때 위안화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허허. 원래는 달러를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뭐 페소를 달러로 바꿔놨다가 중국에게 주면 중국은 그 달러를 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위안화로 바꾸거나 하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이렇게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내겠다 한 이유는 아르헨티나 안에 달러 보유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가는 달러를 이제는 좀 제한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아르헨티나가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참고로 한 번 IMF 구제금융 한 번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22번째 받았어요. 정말 단골 손님이네요. 그리고 국가 부도 상태 디폴트 있죠. 디폴트도 이미 9번이나 이야. 겪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실력과는 너무 상반되죠. 그렇네요. 예. 그 작년부터 물가도 급격하게 오르면서 페소화 가치도 뚝뚝 떨어졌는데 지난달 기준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전년 대비 102%. 2배네요. 2배가 뛰었습니다. 그 자국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거 페소를 들고 있느니 이거를 팔아서 안전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다 하면서 달러를 지금 또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암시장에서 달러가 거래를 될 때 보통 환율보다 2배 비싼 가격에도 환전이 이루어진대요. 예. 그래서 이런 달러 선호 현상이 결국에는 그 자국 내 외환 보유고를 바닥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또 이 상황을 또 틈타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아르헨티나에게 내밀죠. 지난 1월에 그 아르헨티나와 우리 돈으로 6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발동을 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정해진 환율로 위안화를 빌려왔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인데 네. 아르헨티나는 이 돈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비중이 커질수록 이제 두 나라의 화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이 달러가 적어지도록 하는 게 중국이 원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아르헨티나마저 중국 위안화를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고 하니까 전 정말 놀라운 게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내부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부동산을 살 때 네. 본인들 페소를 안 받아요. 달러로 사거든요. 네. 그런데 달러로 사는데 와 이제 위안화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다니 놀랍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니까 중국 위안화가 이제 앞으로 무역 결제 수단으로 여기저기서 사용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이 그 제재로 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죠,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위안화 사용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하고 뭐 국가 간의 대출이라든지 뭐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라든지 예. 그런 거래 대금에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양국 간의 뭐 석유 거래를 할 때도 우리가 위안화를 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도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제 달러 대신에 자국 통화인 헤알화 그리고 위안화 같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전 세계 국가들이 그동안 무역 거래에서 달러를 써왔던 건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인데 예. 그거를 다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유를 생산하지만 우유로는 공과금이라든지 뭐 학비라든지 이거 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유를 팔아서 그 번 돈을 다시 돈으로 바꿔서 은행에 넣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해서 번 돈을 달러로 바꿔서 뭐 미국 국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그냥 달러를 미국 은행에 넣어두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살 때
뭐 미국에서 밀가루를 수입할 때, 예. 뭐 멕시코에서 아보카도를 사올 때 이렇게 달러를 또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모두 달러로 바꿔놓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결국 기축통화라는 거는 쌓아뒀다가 어디든 받아주고 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그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되면서 러시아가 맡겨놓은 달러를 동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나도 내 달러도 압수될 수 있겠는데 야 이거 이제부터는 물건 사고 팔 때 위안화 써야겠다. 달러 쓰지 말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일단 우리가 물건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들 예. 그리고 우리랑 가장 친하고 우리 도움을 많이 받는 나라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넓혀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을 이제 거절할 필요가 없죠. 중국 그러네요.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그래서 점점 그런 나라들 위주로 위안화 결제를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위안화 결제 규모가 요즘 많이 늘었나요? 네. 그 중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 결제를 할 때 뭐 중국 본토와 홍콩 거래소 사이에 뭐 주식, 채권 매매 이런 모든 유형의 대외 거래 시에 위안화를 쓴 비중이 얼마나 되나 하고 따져봤더니 지난 3월 중국의 외환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48%로 집계가 됐어요. 네. 달러는 47%.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위안화가 달러를 추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한 13년 전만 해도 그 중국이 그 위안화를 대외 결제에 쓴 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달러가 한 80% 이상 굉장히 압도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이제는 정말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서나 보다.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요? 전 세계 거래로 따졌을 때 위안화 결제 비중은 여전히 한 2, 3% 정도. 생각보다 이슈가 된 거에 비해서 적네요. 네. 근데 이제 달러가 60%고 유로가 20%. 일본 엔과 영국 파운드도 좀 되죠? 위안화보다 높습니다. 뭐 4%, 5% 정도 됐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의 분위기가 이제 중국과 가까운 나라를 중심으로 외환 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이 늘어나고 중국과의 무역 결제를 할 때 위안화를 쓰는 비중이 늘어나고 하면 이렇게 빈도가 늘어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훨씬 국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인도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가 올해 G20 의장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장국이 됐으니 이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또 많은 국민들에게 인도의 변화된 이미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 게 당연한데 특히 요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올해 G20 정상회의가 인도에서 9월 9일, 10일 이렇게 뉴델리에서 열리는데 인도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대표적인 이미지가 몇 개 있지만 그중에 에서도 좀 주목이 되는 게 디지털 경제, 또 인도의 공공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인도에 IT 인재들이 많은 나라로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정말 보통 실력이 정말 출중한 사람들은 인도에 있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 아니면 해외로 나가거든요. 그렇겠죠. 예, 게다가 또 인도 내에는 인프라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고 또 빈부 격차도 크다 보니까 뭐 디지털 경제가 얼마나 잘 구축되고 돌아가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년 전부터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디지털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일례로 그 인도에도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2009년부터 생겼는데 네. 아다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잠깐 웃을 뻔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2009년에 생겼어요. 네, 사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이게 그냥 이 아다르라는 게 그냥 뭐 12자리 번호가 아니라 인도인들의 생체 인식 데이터예요. 그래서 사진 들어가고요. 지문 들어가고 홍채까지 저장해 놓습니다. 홍채까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 휴대전화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또 모든 은행 계좌도 연결을 다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아다르에 현재 지금 14억 인구 중에 10억 명 이상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성인의 대부분은 다 등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최근 몇 년 동안 인도 정부가 우리 장차 모두가 다 등록할 수 있게 해보자 하고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야, 저는 이제 주민등록 만들어 생각했는데 굉장히 선진화된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는 이 아다르를 통해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은 UPI라고 하는 모바일 결제,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가입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있으면 이걸 토대로 정부는 세금을 거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리고 취약계층한테 어떤 정부의 복지 지원금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모디 총리한테는 이런 무료 공공 디지털 인프라가 인도 경제를 아무래도 강대국으로 좀 만들고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재료이자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G20 그 행사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우린 신선하고 혁신적인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고 또 세일즈를 하고 싶어 해요. 사실 많은 후진국들이 세금을 잘 걷어야 투자를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세금 걷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야 인도가 드디어 그 인프라를 깐다니 앞으로 발전이 아주 두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 일단 국민들의 생활 수준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휴대폰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통신 인프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겠어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의외로요. 2008년을 기점으로 그 인도 국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도의 6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건 스마트폰이지 그럼 일반 전화는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인도는 데이터 요금이 굉장히 싸요. 이미 디지털 라이프가 인도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또 시장이나 노점상에 가면 그 매장마다 QR코드가 찍힌 사진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지어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QR코드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왜냐하면 현금을 들고 다니려면 소매치기나 이런 뺏길 위험이 많아서 양말에 현금을 껴서 막 다니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디지털 결제가 급속하게 늘면서 지난달에 인도 내에서 직불카드 거래 어쨌든 카드 현물이 있어야 되죠. 직불카드 거래만 봐도 1년 전보다 15% 이상이 떨어졌어요. 진짜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디젤 관련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디젤차를 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디젤 탄 이유가 많이 무색해졌잖아요. 네.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네. 근데 요즘 다시 내려왔어요. 맞아요. 이 디젤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값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파는 디젤 얘기는 아니고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디젤 가격이 그렇다는 건데 작년 5월만 해도 경유가 이 배럴당 $5가 넘었는데 요즘에는 $2 60센트 수준입니다. 경유값이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러니까 경유는 트럭이나 농기계를 움직일 때 아니면 공장을 돌릴 때 이런 용도로 쓰이는데 불경기 때문에 트럭으로 물건 실어 나를 일도 줄었고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경유 가격이 내리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휘발유와 경유는 세금 붙이기 전에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경유가 조금 비싸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공장 돌리기 위한 경유 수요는 꾸준한데 평소에 그 러시아가 공급했던 디젤이 막히는 바람에 유럽에서 경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반면에 휘발유는 차 타고 돌아다니는 횟수가 줄다 보니까 한때 지금 휘발유보다 경유가 2배 정도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가격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유 가격이 꽤 많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경유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도 계속 하락세인데 원유 가격 보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배럴당 $80를 밑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디젤은 공장이나 트럭 이런 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디젤 가격만 보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요즘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경기가 좋으면 이것저것 만들고 생산하는 수요가 많아져서 디젤 가격뿐만 아니라 원유, 구리, 철강 이런 원자재 가격이 다 오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디젤 말고도 구리가 있어요. 근데 구리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10% 정도 낮은 상태고 올해 들어서 꾸준히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리 가격을 보면 세계 경제가 아직 불경기가 아닌 거고 디젤 가격을 보면 세계 경기가 아주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담고 있어서 그 두 개가 좀 충돌을 하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땐 경기 판단이 좀 쉽지는 않는데 다만 굳이 좀 추측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구리 가격이 이제는 조금 더 경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경기가 좋으면 디젤 가격이 높고 반대면 낮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친환경 연료
뭐 전기차 보급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도 디젤 수요는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디젤 가격은 경기를 구리만큼 잘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시아 금융 허브 역할을 이제 싱가포르이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홍콩에 있었던 금융회사 또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무실을 싱가포르로 옮기면서 싱가포르가 요즘 주택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가 국토는 좁은데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월세가 1년 전에 비해서 28%나 오른 것으로 야.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임대료가 6.4% 하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옮겨가는 수요가 임대료 수치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월세가 오르면 당연히 집값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도 집값과 임대료를 잡기 위한 정책을 고민 중인데 이번에 나온 정책은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30%에서 60%로 대폭 올리겠다 한 겁니다. 아니 취득세가 집값의 60%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집을 살 때는 집값의 30%가 취득세였는데 60%를 올린 거거든요. 30%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10억짜리 집을 사면 6억을 6억이 취득세로 내라는 거니까 사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취득세를 올리는 정책은 양도세를 무겁게 올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싱가포르의 집값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걱정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중국인, 외국인을 노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제 싱가포르에 가보면요.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여쭤봤더니 한 공인중개사분께서 이 아파트 한 동 전체를 네. 한 중국인이 다 샀다고 하면서 그죠? 야 정말 싱가포르도 결국 이런 투기 막으려고 취득세를 60%까지 올리는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집을 고를 때 이거 얼마 이거 하나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입니다. 아니 이거 하나 건물 이거 그렇죠. 하나. 한 동.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세계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플로망스의 마이 드림입니다. 내 집 장만 모든 사람의 꿈이죠. 오프닝 때 부동산 불안불안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리는 비 맞으며 불렀었지 생각해보면 가수 이름을 잘못 말했네요. 멜로망스의 마이 드림. 어떻게 지금까지 잊었는지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